당신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법원에 소송까지 낸 거야?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맞아. 너가 나에게는 이 세상의 전부였어. 하지만 이제 보니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여자가 바로 너였어. 당신 없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옆에 있으면 정말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 난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밖에 나가면 충분히 자신 있어. 그런데 과연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래, 과연 그럴까? 그래, 맞아. 너 말이 맞아.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도 너와 같은 공간,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어. 지금 당장 나가. 지금도 난 숨을 쉬기가 힘들어. 내가 본 그 순간들이 기억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래, 알았어.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래, 알았어. 데려가. 하지만 법원에서 판사가 데려가라고 하면 데려가. 지금은 안 돼. 빨리 나가.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편분이 동네 뒷산 약수터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하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영진, 올해 40살, 경기도 외곽, 소도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다. 아버지는 무뚝뚝했지만 원칙적이었고 어머니는 부지런하고 잔소리 많은 전형적인 엄마였다. 경진은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다. 동생들을 돌보며 자랐고 부모님이 맞벌이하는 틈에 집안일까지 도맡았다.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공부 잘하고 말 없는 착한 형이라는 말이 익숙했다. 대학은 수도권 중상위권 국립대를 나왔고 졸업 후 대기업 계열사에 들어가 11년째 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 묵묵히 일했고 눈에 띄지 않지만 신뢰받는 과장이 되었다. 결혼은 10년 전 회사 워크숍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하연이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하연은 형진보다 4살 어렸고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말수 적고 차분한 분위기의 여성이었다. 하얗고 가느다란 얼굴선, 긴 생머리, 말투는 조용했지만 가끔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도도한 인상이 느껴지곤 했다. 그녀는 예술대학 출신으로 실내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아이를 돌보며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 하연은 집 안 치우는 데는 예민했지만 말이 많진 않았다. 기분이 나쁜 날에도 얼굴을 굳힌 채 말없이 설거지만 하는 사람이었다. 경진은 그런 아내를 오히려 마음이 깊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녀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아침마다 직접 커피를 내려주곤 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중산층 가족의 모습이었다. 8살, 6살 두 아이는 형진을 아빠하며 잘 따랐고 하연도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낸 적은 없었다. 형진에게 있어 주말 아침의 산책은 유일한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뒷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약수 한 병 떠오면 왠지 모르게 다음 주를 버틸 힘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일요일 형진은 평소처럼 산길을 따라 약수터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주변에서 몸을 풀거나 약수물을 떠서 마시고 있었다. 형진도 아무런 생각 없이 약수물을 바가지에 떠서 마시고 몸을 풀고 있던 중에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옆에서 몸을 풀면서 형진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수터에 자주 오시나 봐요. 아, 네. 저는 일요일에만 와요. 평일에는 직장 다니고, 토요일은 집에서 쉬고, 일요일은 운동 삼아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약수터에 들립니다. 아, 참 즐거운 인생이시네요. 어디 멀리서 오시나요? 아, 아닙니다. 요 아래 있는 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 저도 현대 아파트에 살아요. 반갑네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을 만나니까 몇 동에 계신데요? 저는 108동입니다. 108동이면 제가 사는 바로 건너편 동이네요. 저는 105동이에요. 베란다에서 다 보여요. 하아. 경진은 인사를 가볍게 나누고 약수를 받았습니다. 그냥 그런 평범한 산행의 순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말투와 눈빛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약수터에서의 첫 인사는 오래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그 여자를 자꾸 마주치게 되었다. 며칠 뒤 저녁, 형진은 분리수거를 하러 아파트 앞 분리함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익숙한 얼굴이 먼저 나와 있었다. 형진은 순간 멈칫했지만 여자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또 뵙네요. 잘 지내셨죠? 아, 저 아까 봤던 105동이요. 기억하시죠? 형진은 가볍게 인사를 하며 다시 돌아섰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주 주말,
형진이 늘 그렇듯 산에 오르고 약수터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는 또 거기 있었다. 이번엔 물도 다 받았는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또 뵈니까 진짜 인연인가 봐요. 오늘도 약수 드시러 오신 거예요? 형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둘은 함께 천천히 산을 걸었고 내려오는 길에 약수터 근처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봄 햇살이 나른하게 내려앉던 그 순간 그 여자는 형진 옆에서 물 한 모금 마시더니 너무나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만약에 너무 우연히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형진 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알아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에 있는 사람이 너무 억울한 비밀이라도 모른 척 하실 건가요? 저는 아마도 그런 비밀을 알게 된다 해도 끝까지 모른 척할 것 같습니다. 괜히 그런 것에 휘말리면 나만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잊어버리면 편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겠어요. 반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무슨 일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딱히 무슨 일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든다면 형진 씨 댁에 낮에 이틀 간격 정도로 어떤 남자가 다녀가는 비밀을 내가 알게 된다면 형진 씨는 어떡하시겠어요? 형진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잠시 생각한 형진은 대답을 했다. 그건 좀 문제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남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알려주기에도 좀 그럴 것 같네요. 그녀는 형진의 얼굴을 잠시 보더니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드라마 보다 떠오른 생각이라 이상한 질문이었죠? 이 얘기는 그냥 잊어주세요. 하라. 그렇게 말한 그녀는 조용히 약수병을 챙기고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형진은 멍하니 앉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별 의미 없는 대화라고 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틀 간격 난내가 없을 때 남자? 약수터에서 그 여자가 던진 말, 만약에 낮에 다른 남자가 이틀에 한 번씩 당신 집에 들어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형진의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형진은 집 근처 공원의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가만히 흔들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멀어졌고 형진은 머릿속으로 그 여자의 표정과 말투를 천천히 떠올렸다. 나이는 30 중후반쯤 되어 보였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또렷했으며 말의 흐름은 침착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예를 든 걸까? 근데 왜 하필 당신 집에 낮에 남자가 들어온다면 같은 예를 든 거지? 형진은 생각했다. 그건 얘가 아니라 암시였다고. 그녀는 분명히 뭔가를 본 것이습니다. 건너편 동에 산다는 말, 몇 번씩 겹치는 우연한 마주침, 그리고 대뜸 꺼낸 그 섬뜩한 질문. 형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녀가 뭘 봤다고 단정하는 것도 우습지 않나? 아니 근데 만약 진짜라면? 그날 밤 형진은 하연을 평소보다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이들 숙제를 챙기고 조용히 빨래를 개며 TV를 틀었습니다. 무슨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게 너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형진은 결국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그는 다음 날 출근하는 척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골목을 돌아 단지 외부 커피숍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묵직하게 뛰었습니다. 그날이 평범한 하루로 끝날지 삶이 갈라지는 날이 될지 형진도 아직 알지 못했다. 형진은 회사에 출근하는 척 아침 일찍 나왔다. 단지 외곽 커피숍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죽였습니다. 커피는 다 식었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 손엔 종이봉투를 들고 건너편 108동의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7층과 8층 사이의 계단 창문,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형진의 아파트 103동 601호 거실 창문이 일부 보였습니다. 창문 유리는 너무 먼 거리라 안쪽이 선명히 보이진 않았지만 거실 커튼의 열림, 사람의 움직임, 그리고 누가 현관 앞에 서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형진은 계단 난간 옆에 몸을 숨기듯 기대고 조용히 고개만 창으로 향했다. 그 순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어떤 남자 하나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남자는 당당하게 현관 앞에 섰고 형진의 아내 하연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연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을 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몸을 비켰습니다. 그 남자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대로 현관 안쪽으로 들어갔고 하연은 뒤를 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아내와 그 남자는 거실에서 서로 안고 입맞춤을 하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은 고작 30초 가량에 불과했지만 형진에겐 심장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계단 창으로 스며드는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형진은 문득 자신이 이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엔 그 여자의 말이 맞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형진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발걸음이 바닥에 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형진은 아무 말 없이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고 하연이 건넨 국을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회사 일 많았지. 요즘 피곤해 보여. 형진은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 형진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아무에게도. 아침엔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셔츠 단추를 잠그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뜨면서 아이들이 유치원 준비를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형진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생각한 사람,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지켜보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백오동 계단창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필요도, 다시 확인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 여자가 왜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형진은 완전히 이해했다. 낮에 다른 남자가 집에 들어간다면 어떡하시겠냐고? 그건 우회적인 경고였던 거야. 그 여자는 아마도 직접 나서서 말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거겠지. 그 이후 형진은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아내와의 대화를 기록처럼 머릿속에 남겼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우면 최근 사진첩, 통화 목록, 캘린더 알림을 살펴봤습니다. 퇴근 후엔 조용히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거실 불을 끈 채 혼자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가 예전처럼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등산 안 가요? 당신 좋아하잖아. 약수 떠오는 거. 형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반복할 수 있다는 거다. 그리고 형진은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이혼. 그 말은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서류 하나 쓰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절차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계단 창문에서 모든 걸 본 형진은 집에 돌아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하연에게 수고했어라는 말까지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형진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광학줌 20배 이상의 미러리스 카메라와 소형 망원경, 마이크로 SD, 고용량 메모리를 주문했다. 다음 날 택배 상자를 조용히 회사로 수령한 형진은 자신의 차량에 숨겨두고 다음 날 또 회사에 출근하는 척하고 곧장 건너편 백오동 계단으로 향했다. 이젠 맨눈이 아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각도를 잡고 카메라의 줌을 조정해 자신의 집 거실 창문을 정확하게 프레임에 담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 08분 검은색 SUV가 단지 정문 안쪽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못 보던 차량이었다. 그 차량은 형진의 아파트 동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곧이어 한 남자가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내렸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 짧은 머리. 형진은 차량 번호판 앞 유리에 부착된 전화번호 스티커, 회사 로고가 인쇄된 차량 출입증까지 모두 빠짐없이 클로즈업으로 촬영했습니다. 형진은 셔터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문 너머 두 사람은 몇 마디 말을 나눈 후 하연이 미소를 지으며 문을 활짝 열어준다. 그 남자는 신발을 벗고 거실에서 아내와 끌어안고 입맞춤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간다. 형진은 조용히 녹화를 멈추고 카메라를 가방에 넣는다. 숨도 쉬지 않고 계단을 내려온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는 법률사무소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첫말을 듣고 난 뒤 영상 파일을 받아본다. 직접 찍으신 거라면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 협상도 유리하게 갈 수 있겠어요. 형진은 변호사 앞에서 와도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이 차량의 소유자로 명시해서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사업소에 차량의 주인을 알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아내분과 상간남을 함께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형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집에서 행동을 했지만 아내와의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차량 소유주는 박상민 씨, 42세, 부원전자 부품회사 팀장이며 기혼자입니다. 아이도 하나 있고요. 형진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추가로 확인된 사실인데요. 박상민 씨와 하연 씨는 12년 전 같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팀 소속이었고 1년 가까이 협업한 기록이 있네요. 그 말에 형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 오래된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다. 그날 밤 형진은 식탁 위에서 아이들이 잠든 후 정리된 자료와 영상 캡처를 인쇄한 파일, 그리고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조용히 하나의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산에 올랐다. 약수터엔 여전히 그녀가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말없이 바위에 앉아 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형진은 천천히 다가감을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해주신 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바보처럼 그냥 살진 않게 됐네요.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연에게 법원에서 이혼 소송 서류가 전달되었다. 하연은 상간남의 실명이 담긴 소송 서류를 받아 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이걸 진짜 낸 거야? 소송까지? 형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박상민, 주소도 회사도 다 확인했고 차량 등록도 끝났어. 영상도 있고 내가 문 열어주는 장면도 난 충분히 참았고 이건 그 끝이야. 하연은 얼굴을 감싸며 무너졌다. 그 사람 그냥 옛날에 일하던 동료였어. 몇 번 만났고 그냥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테이블 위에 변호사가 준비한 소장 사본과 위자료 청구서가 있었다. 상간남 박상민에 대한 청구 금액 5천만 원, 하연과의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금액 8천만 원. 형진은 강조하듯 말했다. 넌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지? 근데 이제 알겠더라. 사랑보다 배신이 훨씬 강하게 남는다는 거. 아이들은 내가 키워. 그러자 아내는 돌변해서 언성을 높이며 말하였습니다.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법원에 소송까지 낸 거야?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맞아. 너가 나에게는 이 세상의 전부였어. 하지만 이제 보니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여자가 바로 너였어. 당신 없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옆에 있으면 정말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 난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밖에 나가면 충분히 자신 있어. 그런데 과연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래, 과연 그럴까? 그래, 맞아. 너 말이 맞아.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도 너와 같은 공간,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어. 지금 당장 나가. 지금도 난 숨을 쉬기가 힘들어. 내가 본 그 순간들이 기억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래, 알았어.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래, 알았어. 데려가. 하지만 법원에서 판사가 데려가라고 하면 데려가. 지금은 안 돼. 빨리 나가. 하연은 더 이상 자신의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하연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는 순간까지 아이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시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한 번이 저희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